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산더미처럼 쌓인 할 일,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 혹시 요즘 마음이 좀 과부하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마치 머릿속이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서 아주 잠깐의 고요함조차 누리기 힘든 그런 순간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명료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할 어쩌면 조금은 의외의 두 안내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 물리학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비행사의 아내였던 한 여성이죠. 이 두 사람은 커피 한 잔과 바닷가의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들 속에서 정말 깊은 통찰을 발견했거든요. 자,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각성, 커피와 바다. 그럼 먼저 이 두 사람의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살짝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물리학자 테라다 도라이코가 있습니다. 그에게 커피의 첫 인상은 썩 좋지 않았어요. 어릴 때 양맛 나는 우유에 섞어 마셨던 이상한 음료였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베를린에서 유학할 때 이 커피는 밤샘 공부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연구가 꽉 막혔을 때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머릿속에 번뜩이는 영감을 얻는 그런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편 엠모로 린드버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국민 영웅 찰스 린드버그의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순간은 그야말로 대중의 엄청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압박감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녀의 삶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바로 어린 아들이 유괴되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죠. 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바로 그곳에서 조용한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은 명료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려는 태도, 다른 한쪽은 지혜가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쫙 드러나죠? 도라이히코는 커피를 써서 정신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 혼란과 싸우려 했습니다. 적극적인 각성이죠. 반면에 린드버그는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텅 비우고 통찰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수동적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라이코의 관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커피는 순수한 이성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는 술이나 종교처럼 사람을 취하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과는 다르다고 봤어요. 오히려 커피는 우리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해서 생각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린드버그가 바다에서 얻은 교훈은 정반대였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찾으려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 그녀는 바다가 초조하거나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결코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들이 거의 1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라히코가 경고했던 집단적 광기. 이거 혹시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에코챔버 현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또 린드버그가 그토록 원했던 텅 빈 공간은요? 끝없는 알림과 이메일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 같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커피의 적극적 명료함, 그리고 잠시도 쉴 틈 없는 우리에게 진짜 휴식을 알려주는 그녀의 침묵까지. 정말 놀랍도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잠시 나와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전 린드버그의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또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아름답게 알려주잖아요. 진짜 가치는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단순함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더 필요한 건 뭔가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는 커피의 명료함인가요?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기다리는 바다의 인내심인가요?
아마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빅브라더나 동물농장 같은 작품을 쓴 조지 오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작가의 어린 시절이 사실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조지 오웰의 그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 바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시작됐거든요. 그토록 즐거웠노라. 오웰이 자기의 그 지옥 같았던 기숙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남긴 말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는 역설이죠.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열쇠가 바로 이 한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오웰이 말한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한번 그의 기억 속으로 그 악몽 같았던 학교의 문턱을 직접 넘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오웰이 겨우 8살 때 들어간 세인트 시프리언스라는 예비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이 어린 오웰에게 세상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준 곳이었죠. 아니, 낯선 기숙사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8살짜리 아이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실수죠. 근데 학교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그곳을 지배하던 억압적인 분위기의 본질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어린 소년의 그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자기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무력감이 이 한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교장 부인은 아이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망신을 주기로 한 거죠. 이 말을 직접 들어보면 당시 오웰이 겪었을 그 모욕감과 잔인함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물리적인 벌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게 바로 이 심리적인 학대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이 드러났다는 그 끔찍한 수치심. 그게 어린 오웰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심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교장은 심지어 채찍이 부러진 것까지 아이 탓으로 돌려요. 네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잖아 라는 식으로요. 이건 뭐 절대 권력자가 현실을 왜곡해서 피의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자, 이제 개인적인 상처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학교를 지배했던 그 제도적인 위선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왜냐면 이곳에서는요, 친절함이나 도덕성 같은 것들이 전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학교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뭘 해도 괜찮은 귀족 자제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학교의 명성을 올려줄 투자 대상 취급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채찍질 당하던 가난한 소년들이 있었던 거죠. 2,000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충격적인 숫자 하나만 봐도 세인트 시프리안스라는 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어떻게 가격으로 매겨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그 자체가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질은 간단해요. 목표는 지적 성장이 아니라 그냥 명문학교 입시열과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건 무시당했고요. 역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연도들을 외우는 과목일 뿐이었죠. 말 그대로 모든 지식이 시험 통과를 위한 기술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오웰이 겪었던 그 깊은 정신적 상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중구속이라는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사람을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데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라고 지적하면 오히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심리적인 덫입니다. 교장 부인이 했던 바로 이 말이 이중구속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다 널 위해서야 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죄책감이랑 의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정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오웰이 갇혔던 이 함정은
딱 세 단계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 학교는 널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대했죠. 둘째, 그 모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리고 셋째, 오웰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심리적 감옥이었던 거죠. 이 덫이 가져온 가장 파괴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현실인식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훗날 소설 1984를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조지 오웰이라는 위대한 작가를 탄생시킨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표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학교에서 겪었던 그 끊임없는 감시는 소설 속 빅브러더가 됐고요. 그가 당했던 심리적 조작은요.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언어를 파괴하는 신어, 그리고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버리는 이중사고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차별하던 그 무자비한 계급 사례는 바로 동물농장이라는 날카로운 우화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결국 처음에 그가 말했던 그 즐거움의 정체는 억압의 본질이 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이 쓰디쓴 교훈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작은 학교라는 이 축소판 안에서 거대한 전체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학교는 그에게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쓸모없고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아주 깊은 열등감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상처가 평생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위대한 작가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경험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한 감각, 이게 바로 그의 모든 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던 거죠. 오웰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작은 학교 하나가 이런 통제 기술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여러 조직들은 어떨까요? 그 통제 기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조지 오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